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뼈아제 이론 적용에 대한 비판 부분을 이제 할게요. 그 뼈아제 이론은 이제 그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동화 조절 평형 같은 그 내적 통합과 그 다음에 그 연령 발달 단계 있죠. 감각 동작기, 전조작기, 구체 조작기, 형식 조작기 같은 걸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주로 이 뼈아제 이론의 비판 부분은 요 연령 단계, 연령 발달 단계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소극적 비판하고 그 근원적 비판이 있어요. 소극적 비판은 뭐냐면 역사적 사고에서 발달 단계를 존재하지만 가설 영역적 사고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기납적이고 구체적 조약기에 해당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방향은 뭐냐면 근원적 비판이야. 아예 뼈아제 발달 단계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 두 가지 이제 비판이 있는데 그 중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은 근원적 비판이죠. 발달 단계 자체를 부정하는 그 내용인데, 자, 그러면 소극적 비판부터 볼게요. 자, 이 소극적 비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역사적 사고에는 발달 단계가 존재하는 걸 인정해요. 근데 그 역사적 사고는 구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가설 영역적 사고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내용을 보면 가설 영역적 법칙을 이용하여 형식적 사고를 추정할 수 없으며 역사적 증거는 과학적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그래서 과학적 증거는 가설 검증하는 것을 바탕하지만 역사는 그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운데 그 결과는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해석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똑같이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다음 역사는 열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열린 구조라는 건 뭐냐면 과학이나 이런 것처럼 답이 딱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그 개인 판단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가설 영역적 사고가 많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답만 요구하는 가설 영역적 사고가 역사에 맞지 않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원적 비판을 볼게요. 근원적 비판은 뼈아제 인지 발달 단계를 자체를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역사적 사고의 성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요. 그래서 역사 사고는 가설 영역적인 것이 아니며 인증적 사고다. 인증적 사고는 그게 뭐냐 눈에 보이는 사료 외에도 그 안 보이는 곳에 감정이입이나 역사적 상상 같은 걸 하는 것들이다. 그 인증적 사고 자체가 이제 시험 문제에 예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사건의 공통 부분 연결해서 상상만을 형성하는 것이 불수의 인증적 사고다. 이렇게 정의를 내는데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알아둘 것은 인증적 사고는 뼈아제 이론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그 내용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사와 문학 등 같은 교과의 인지 절차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논리 수학적 지식 방법은 일부고 역사에서는 주로 뭐가 필요하냐면 직감과 상상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제 규칙성 발보다는 직감과 상상을 통해서 행위자의 함적 이유를 아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연과학의 기초에 만들어진 사고의 분류 기준을 가지고 역사에 적용한 건 부적절하다.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거기 이제 약간 말이 빠진 게 뭐냐면, 역사와 문학 등과 같은,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수학과 동일하게 이제 보고 이제 접근했다. 그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할렘에 대한 연구 비판인데, 할렘은 그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그 가설을 검증했죠. 그래서 이제 애들 대상으로 해갖고 검증했는데 이게 이제 그 검증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야. 왜냐하면 짧은 역사 서술 문장을 주로 서술했고 질문의 타당성에도 방법론상 오류가 있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할렘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는 타당성이 많이 떨어진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할렘의 연구 방법은 그 주로 이제 그 신뢰도를 너무 높이기 위해서 타당성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보통 머리가 크면 IQ가 높다 이런 가설 아래 그 머리 크기를 쟀어요. 그러면 신뢰도는 높지만 뭐는 떨어져요? 그 타당성이 떨어지죠. 머리 크다고 해서 IQ 높은 건 아니죠. 예. 그 마찬가지로 그거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짧은 역사 소설 이제 뭐냐면 문장을 통해서 애들의 어떤 그 인지발달 구조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그 능력 자체가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 이제
뭐냐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연구 양과 연구 대상의 학생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일반화되기 어떻게 곤란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이 있는데 뭐 여기까지 다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폐하식 발달 단계보다는 역사적 사고라는 것은 정보 처리 능력에 관련돼 있다. 그래서 역사 이해의 발달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삐아제 발달 단계 설명이 불가능하다. 인지심리학 분야에서 이제 했는데,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정보 처리 이론 좀 아시죠? 예. 정보 처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죠? 일단 그 교육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렇게 자극이 주어지죠, 외부로부터. 예. 자극이 주어지면 우리는 이거 받아들여. 예. 감각동작계에서 받아들이죠. 근데 자극을 다 받아들일 수 있죠. 무한이에요. 그건 무한 용량이야. 근데 자극만 다 받아들인다고 학습이 이루어져요? 그게 아니죠.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 자극 중에 감각동작계에 거친 것 중에 뭘 해야지 학습을 이루죠? 주의 집중해야지. 예. 집중해야지만 학습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주의 집중해가지고 단기 기억이라는 게 있죠. 단기 기억. 인간은 단기 기억이 있어. 순식간에 이제 암기하는. 그래서 이 암기하는 그 단기 기억에 몇 가지를 저장을 시키시면 메모리에 보통 이제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죠. 네. 그래서 9개에서 5개에서 9개 정도 저장을 순간적으로 기억을 했었어. 네. 5개에서 9개까지.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저장이 불가능한 상태야. 그러면 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부호화 시켜야 돼. 의미를 부여해야 돼. 의미를. 그러면 뭘로 넘어가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 인출이 되죠. 그러면 이제 단기 기억은 똑같은데 장기 기억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이 단기 기억의 용량이 점점 하나하나가 더 커져. 그러니까 7개를 기억해도 9개를 기억해도 그 9개 하나하나가 뭐냐면 서로 연관되면서 많은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하는 거야. 크기가 커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역사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장기 기억이죠.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많을수록 새로운 것을 접하면 새롭게 더 많은 것을 배운다는.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낳는 효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연령 발달 단계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내용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도 문제는 있어. 왜냐면 역사를 뭐만 하는 거야? 역사 이해 측면만, 사실만 이해하는 거. 근데 역사라는 건 사실만 이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해도 해야 되지만 분석도 해야 되고 어떤 것에서도 이제 의미 판단도 해야 되고 다양하잖아. 근데 요 측면만 부각을 시켜. 예, 그래서 요것도 또 역비판을 또 받는 그런 내용인데 하여튼 정보 처리 이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교수학습 방법에서 이제 그 좀 보면 그 형식적 조작 단계와 구체적 조작 단계의 구분이 무의미하며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형식 조작도 종전 연구보다 이른 단계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른 시기에 역사학이 가능하다. 얘네들 입장 뭐냐면 가르치는 방법만 달리하면 뭐예요? 충분히 어떤 그 학생이든 가르칠 수 있다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적절한 교수 기술을 마련하면 아동에게도 어떤 개념이든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방법 중에 이간이 제시하는 방법 중에 예전 시험 문제 나왔던 이항 대비적 방식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 용기와 비겁함.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대비해가지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문제 풀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까지 정치세력 변화해서 이런 복잡한 거 다 빼버리고 뭘로 설명하죠? 건문세족과 신진사대부의 대립 구조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학대 접근법을 비판했다. 그래서 이제 환경학대법이죠. 지역학대 접근법을 비판했는데 이 사람들 이제 논리가 뭐냐면 이 지역학대 접근법, 환경학대법은 주로 이제 역사적 사고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실증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과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이항대비법 관련돼 갖고 지역 환경학대법 연결돼 가지고 시험에 또 나왔어요.
예, 이런 것들을 같이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삐아제 이론에 대한 그 비판 내용도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좀 많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뒤에 넘어가서 요것도 얘기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이제 문제 풀어본 것처럼 수평식 지체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죠. 수평식 지체는 누가 얘기했어요? 삐아제가 얘기했죠. 각 단계마다 그 연령에 따라서 맞지 않는 학생들이 좀 보여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학생의 개인별 어떤 문화적 차이 때문에 약간 나올 수 있는 예외적 형성이라고 하고, 이걸 뭐라고 지적했다고 했죠? 수평식 지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 수평식 지체라고 얘기하지만 이 수평식 지체가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거야. 네. 각 단계마다 통합성도 없고, 그리고 연령 단계에서의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외적인 형상들이 너무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통계에서 너무 벗어난 행위다. 통계라고 대체적 경향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계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론과 통사적 교수 요목 대신에 비연대적 교수 요목을 사용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전반적인 어떤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했고, 이걸 통해서 그 역사적 활용이나 향상이나 역사 사고를 확산시키고 역사 개념의 이미지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 조작 수준의 역사 개념 이해, 정통적 강의식 학습 방법,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뭐 등등등. 그래서 구체 조작 수준에서도 역사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정통 강의식 학습할 수 있고, 인간을 파악도 가능하기 때문에 영역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가설 영역적 방법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주장하는데, 요거 한 몇 개 외워두세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인진적 사고 넘어가죠. 자, 요 인진적 사고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별표 한 2개 쳐놓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인진적 사고는 누가 처음 제시했냐면 그 기원을 따지면 퍼스한 사람이 제시했어. 피스. 네. 그 다음에 피스한 사람이 이제 제시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역교론의 역사학에 도입한 사람이 누구냐면, 말하자면 퍼스한 사람이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그 퍼스한 사람이 제시한 개념을 역교론에 도입한 사람이 누구냐면 피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실험 검증한 사람이 누구냐면 부스라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인증 사고는 퍼스라는 그 자연과학자가 이제 할 때는 가설적 추론이라고 했어요. 가설적 추론. 그래서 이 가설적 추론이라고 하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기납적 사고가 결합되면서 인증적 사고라고 이제 불렸던 것인데, 자, 이 퍼스의 이론에 대해서는 이제 좀 살펴보면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자, 퍼스는 그 추론의 방식을 3가지 뒀어요. 하나가 영역적 추론, 그 다음에 하나가 기납적 추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가설적 추론. 이렇게 이제 3개를 봤죠. 그래서 영역적 추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예요? 대전제가 없다면 논리적 결과가 확실한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영역적 추론이 있고, 그 다음에 기납적 추론은 사례와 결과를 통해서 법칙을 추론하는 거죠. 이건 아실 테고. 근데 우리가 이제 생소한 게 뭐냐면 그 가설적 추론이 있는 게 있어. 이 가설적 추론을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기추법이라고 해요. 기추법. 기추법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언급했던 영역적 추론이나 기납적 추론은 약간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수단에서만 한정되는 거죠. 근데 인식할 수 있는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론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갖고 예를 들어 목성에 유라파라는 행성이 있거든요. 유라파 행성이 있는데 거기 밑바닥에 바다 밑에 유라파라는 밑에 심해에 생명이 살 것이라고 가설을 해놨어. 그럼 우리가 그걸 검증할 수 있을 거 없어 지금? 없죠. 왜냐면 우리 지금 기술 가지고는 유라파 가가지고 갈 수는 있어. 근데 거기 밑에 어둠을 뚫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바닷물에 생명체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그런 것도 어떻게 검증할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심해에 과연 생물이 살 수 있는가를 연구하려면 유라파 밑에 바다처럼, 그러면 어떻게 지금 지구상에 있는 심해에 가서 잠수함을 떼어갖고 밑에 들어가서 심해에서 생명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사한 사항을 끼워 맞춰가지고 검증하는 방법이야. 이게 뭐냐면 가설적 추론 또는 기출법이야. 그래서 이 가설적 추론은 그 역사학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저기 그 지구과학도 쓰고 경제학도 쓰고 등등의 특히 이런 것들을 이제 쓴다. 그래서 이 가설적 추론에다가 그 기납적인 어떤 사고가 결합된 것이 이제 인칭적 사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남색책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뭐 사례를 주었고 뭐 콩에 대해서 뭐 콩은 하얗다. 이 콩은 하얗다. 뭐 등등 했는데 요건 좀 그러니까 이해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했고 시험 문제 요 부분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제가 모의고사 냈긴 냈는데 그 낼 게 없어서 그냥 한번 내본 거예요. 그것도. 예. 그래서 이제 주요 인증적 사고는 그 이런 가설적 추론을 그 역사 교육에 도입한 피셔의 견해와 보수의 견해 중심으로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피셔는 이제 볼게요. 자, 피셔는 그 가설적 추론은 아니 그 가설적 추론이 아니라 인증 사고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자료를 토대로 만들고 자료에 비춰서 논리적 사고가 없는 거. 그래서 이 자료를 토대로 가설을 만든 건 가설적 추론이다, 그죠? 아까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논리적 모순이 없는 건 기납적 사고야. 이걸 두 가지를 합친 것이 인증적 사고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것도 다 인증적 사고죠. 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영희하고 뭐 그 철수가 자주 손잡고 다녀요. 우리 눈에 보이죠. 그럼 우리가 뭐냐면 손을 잡고 있으면 있고, 그 다음에 뭐, 영희하고 철수가 뭐 자주 뭐 밥을 먹는다든지, 자주 모텔에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걸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보고 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 영희와 철수가 사귄다라고 하는 가설적 추론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가설적 추론에 맞는 또 사례들 또 찾아서 끼워 맞추죠. 그러면, 영희와 철수가 오니까, 어느 날 또 뭐 자기들끼리 뭐 놀러 가고 해외여행도 가네? 그러면 어떻게 돼? 아, 이 가설적 추론 맞다 해서 하잖아. 그러면 이런 가설적 추론과 함께 구체적 사례가 결합되면서 우리는 뭐예요? 기납적, 이걸 인증적 사고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역사학도 마찬가지예요. 역사학에서 포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주로 내면보다는 외면적인 거죠. 근데 그 외면에 왜 했던 그 이유나 의도, 동기 이런 것들이 실제 많이 빠져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요? 상상력을 발휘하죠. 역사의 상상력이나 감정을 봐서 이런 것들 메꿔 나가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뭐냐면 그 인증적 사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율 토대로 만들고 자유에 비춰 논리적 모순이 없는 사고. 그 다음에 불수는 비슷하게 했죠. 잃어버린 세계를 상상적 신뢰로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알아보죠. 잃어버린 세계가 뭐야? 역사 사조에 없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있는 것들 있죠. 근데 내면은 안 보이죠. 그 내면을 우리가 이제 상상력이나 감정이입을 통해서 메꾸면서 생각하는 이것들 이제 인증적 사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불수는 어떻게 정의했냐? 관련 사건을 어떤 공통된 중심으로 묻고 그리고 명백히 관련된 상상적인 망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인증적 사고다. 이렇게 이죠. 관련 사건을 공통된 중심으로 묻는 건 뭐예요? 가설적 추론이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것들 이제 명백히 갈려있는 건 상상적 망어려운 것은 보이는 것들 이제 상상을 해서 그 연결해갖고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설적 추론하고 그냥 보이는 어떤 기납적 증거물을 서로 연결시켜갖고 연결하는 것을 인증적 사고다 이렇게 이제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불수하고 피셔의 그 정의 내용 있죠. 그거 외워두세요. 그거 특히 불수는 그 관련 사건의 어떤 공통된 부분을 중심으로 명백히 관련있는 상상적 망을 연결하는 부분. 이 부분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불수 쳐놓고 불수가 생각한 인증적 사고가 뭐냐? 쓰라고 하면 이거 쓰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피셔 얘기를 또 해보죠. 그래서 이제 그 가설적 추론, 퍼스의 가설적 추론에다 이제 상상을 보태서 신뢰성의 해석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설 추론 가지고는 거기에다 이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기납적 사고가 보태진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영역적 사고가 배제한 기납적 사고와 가설적 추론을 보통 두 개를 합쳐갖고 뭐라고 한다? 인증적 사고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부수를 이제 넘어갈게요. 부수도 피셔의 견해를 이제 받아들였어.
예, 인증적 사고란 개념을. 근데 불수가 필수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정의 내용도 약간 다르고 물론 비슷하지만 자 제일 중요한 게 불수는 말로 떠드는 게 아니죠. 뭘 했죠? 시선 관찰한 거야. 검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처럼 한람처럼 이렇게 원래 시선 관찰 부분은 그 영역 고유인지들한테 싫어하는 사람이야. 예, 그래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특이하게 이제 불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선 관찰을 통해서 이걸 자기 의견을 증명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 불수는 여기 당시 이제 11세기에서 이제 그 16세까지 영국 학생 53명을 대상으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중요한 사람들과 사건에 대한 사진과 그림 그리고 같은 시기에 유명한 연설이나 자료를 따온 짧은 인용글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제시하고 이걸 분류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분류를 해가지고 이 분류의 근거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눈 거야. 예. 그래서 1단계, 낮은 단계의 분류는 이제 구체적 분류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것들을 중심으로만 분류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창조적 사고나 상상적 사고를 내갖고 종합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항목을 통해서 그 밑에 깔려있는 내면이나 잠재적 의미까지 다 파가도 분류를 했어. 예. 그래갖고 이런 구체적 단계와 추상적 단계를 분류를 하고 이 두 개의 단계를 다 뭐라고 했냐면 인증적 사고란 거야.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왜냐면 인증적 사고는 그 불수가 말한 것처럼 뭘 해야 돼요? 감정이입도 하고 상상력도 발휘해야 되잖아요. 예, 잃어버린 세계를 책구해서 우리가 이제 사료에 나타나 있지 않은 잃어버린 세계를 통해서 그래야 되는데 남색 체계에는 그렇게 돼 있어. 두 개 다 인증적 사고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는 안 되겠지만 일단 암기는 해둬야 되겠죠. 예. 자, 하여튼 그러면 이런 인증적 사고가 나타나는 두 가지 경우에 인증적 사고가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냐? 그런 능력이 발휘되는 건 편차가 존재하는 건 다 교사의 교수학습 방법과 가치관의 원인이 있다. 예. 그래서 이 교사들은 인증적 사고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좀 올리기 위해서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예전에 시험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에서 이제 뒤에 넘어가서 사료화 해석 단계를 좀 볼게요. 사료화 해석 단계. 예.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인증적 사고와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사료 해석하는 단계에서 인증적 사고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요 부분이에요.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논문책에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 근데 왜 집어넣냐면,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사료학습 단계로 가면 단계 하면 우리가 삐아지의 발달 단계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 단계는 역사가든 그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이든 공통적으로 겪은 그 단계야. 그러니까 어떤 사료를 접하는 과정에서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뭐냐면 역사 사실 파악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팩트만 하는 거야. 팩트만. 그래서 역사 사실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걸 이제 구체적인 사료를 보는 거야. 사료를 볼 때 외형적인 것들만, 사료에 적혀 있는 것들만 봐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외형적인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뭐죠? 숨어 있는 내용까지 봐요. 내면적인 의도, 동기, 이런 것까지. 그래서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사료를 보면서 사료를 해석한다.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인증적 사고를 이제 반영하는 게 어떤 거냐면 사료 1과 사료 2가 있는데 자, 사료 2는 2단계예요. 뭐냐면 2단계는 뭐냐면 그 사료에 있는 거 외면적만 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삼국사기나 거기에 보면 건원이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을 많이 뒀잖아요. 그때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넷째 아들들 금강이라는 얘가 키도 크고 지혜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을 왕위로 앉혀주려고 했죠. 물려주고 하니까 그 형들이 신검, 양검, 용검들이 반발을 했죠.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 건원을 금산사에 유폐시켰잖아. 그러면 요 사건을 두면 이제 여기 사료일에서는 이걸 뭐냐 왕위 계승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걸로 해석이 돼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료를 그대로 보지 않고 사료에 있는 내면을 보면서 상상적 이해를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가설을 꾸며가지고 검증을 해서 다시 사료를 재해석하는 게 사료 2예요. 그럼 사료 2는 뭐냐? 건원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할 때 왜 그 왕위를 그 당시 이제 금강한테 넘어주려고 했냐면 신간, 용검, 그 양검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게 뭐냐면
건원이 군대가 이제 점점 패해가지고 더 이상 나라가 유지가 못돼. 근데 신검, 양검, 용검 같은 경우에는 강경파거든요. 예. 근데 이에 반해서 건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제 네 번째 아들이었던 그 누구야? 금강은 온건파야. 그러면 아버지 입장을 때는 나라를 이제 뭐냐면 그 고구려 갖다 바치려면 고구려한테 갖다 바치면 누굴 왕위를 일단 임시 세워야겠어요. 금강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금강을 세우는 건 단순히 왕위 계승 문제가 아니라 포면적으로 보이는 거고 여기에서 한번 인증적 사고를 거쳐갖고 내면까지 살펴보고 상상력 동원하니까 가설적 추론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이거는 그 고려에 대한 그 외교 정책과 관련된 거다. 그래서 온건파였던 그 금강하고 건원은 그다음 강경파였던 신검, 용검, 양검이 충돌한 그래서 결국에는 건원이 유폐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완전 해석이 다른 거죠. 예. 그러면 사료 1번은 2단계가 있고 사료 2번은 어디예요? 3단계인데 사료 2번이 어디에 해당하죠? 인진적 사고죠. 예.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알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인증적 사고와 가학적 사고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 인증적 사고는 특징이 뭐냐면 역사적 사고에도 가학적 사고가 같이 작용된다는 거야. 가학적 사고는 어디서 나오죠? 가설적 추론이죠. 이 가설적 추론은 아까 전에 뭐예요? 기축법이다 한 건데 뭐냐면 아까 영역법이라든지 그다음 기납법의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보는 것만 관련된 거야. 우리가 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것만 하는데 문제의 역사는 우리가 사료가 지금 남아있지만 사료가 전부가 아니죠. 안 보이는 게 많잖아. 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보이지 않는 거지만 보인 것처럼 이렇게 사료 속에서 유추한 다음에 가설적 추론을 하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제 뭐냐 검증할 때 뭐가 필요한 거죠? 눈에 보이는 그 사료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설적 추론 자체가 그 가학적 사고에서 나온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 그래서 역사에서 인증적 사 가설적 추론과 기납적 추론을 조합을 한 거고요. 그래서 가학에서는 가설적 추론, 영역적 또는 기납적 추론이 있다.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증적 사고는 가설적, 기납적 추론, 가학에서는 가설적 추론과 연역적, 기납적 추론이 결합됐고 역사는 연역적을 빼고 기납이 이렇게 결합이 되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역사에서 인증적 사고에는 잠정적 결론. 이 잠정적 결론이 뭐야? 답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해석이고 다른 자료가 나타나면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이에서 가학은 가설적 추론을 통해서 영역하고 기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검증돼서 하나의 팩트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 내용은 뭐냐면 논문에서 따왔어요. 제가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출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기출문제 406페이지 펴보세요. 4번과 5번. 아, 406페이지. 자, 4번까지 5번을 이제 보면, 자, 여기 보면 다음 글에서 말하고 있는 인증적 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글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잠깐만요. 자, 역사적 사고,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자, 역사적 사고의 논의에서는 인증적 사고 양식은 피셔가 고안해서 명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불수도 역사적 사고가 꼭 인증적 사고다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려운 것들만 이제 구하면 자, 그 인증적 사고는 그 결과를 확정하기 어렵고 반증 가능성이 상존한다. 자, 요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러면 반증 가능성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죠.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인증적 사고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은 잠정적인 결론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딱 뭐냐면 확답된 게 아니야. 그럼 반증 사고는 뭐냐? 이걸 처음 제시한 사람이 뭐냐면 반증의 법칙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칼 포포라는 사람이야.
예. 칼포프가 반증이라는 걸, 반증의 법칙을 제시했어요. 칼포프가.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칼포프는 이제 유명한 책을 썼죠? 열린 사회의 적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제 이때 칼포프는 유태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누굴 싫어했냐면, 시틀러를 싫어했지. 시틀러는 뭐라고 주장해? 역사가 하나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시틀러가 꿈꾸는 이상사회가 뭐예요? 어떤 그 아리안 민족들이 이제 뭐냐면 사는 이상사회를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틀러의 발상 자체, 역사의 어떤 목적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이 유럽 역사에 항상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기원을 찾아보니까 비판하는 사상가도 있어. 플라톤도 비판하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도 비판하고, 헤겔도 비판해요. 다 목적론적 역사론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역사론은 목적이 없다. 어떤 진전이나 이런 것도 없다. 그래서 칼포프가 뭐라고 그래? 역사라는 건 자연과학처럼, 자연현상처럼 주어지는 거야. 사회현상의 역사는. 다만 인간은 거기에 법칙을 발견해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나 사회는 곧 뭐다? 과학이다. 이렇게 주장해. 자연과학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포괄 법칙 같은 것 중에 영역적 법칙적 설명 있죠? 이걸 처음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칼포프라는 사람이에요. 예. 자, 하여튼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또 기여한 게 뭐냐면 반증의 법칙을 제시했어요. 이 반증의 법칙은 뭐냐면 예전에 이제 그 뭐냐면 역사의 진보니 뭐 역사가 발전이니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 보면 항상 논리가 뭐냐면 영역을 먼저 해요. 가설을 먼저 만들어 놓고 가설을 만들고 요게 뭐래요? 가설에 맞는 사례를 찾아서 검증을 하거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배제시켜 버려. 그러니까 이게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K대학생들은 맥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가설 설정해놓고 K대학교 가갖고 뭐만 찾는 거야 그냥. 맥주 좋아하시는 애들만 찾는 거야. 맥주 좋아하는. 소주 좋아하고 위스키 좋아하는 애들은 안 보는 거죠. 아예. 그리고 딱 확정시켜. 이게 진리예요? 진리에 검증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반증의 법칙을 제시해요. 먼저 일단은 가설을 어떤 가설이냐. 자, 백조는 하얗다. 이렇게 가설해요. 그러면 백조가 하얀 백조만 찾는 게 아니야.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는 뭐냐? 하얀 백조를 찾는 게 아니라 하얗지 않는 백조를 찾아야죠. 하얗지 않는 백조를 찾아야지만 맞는 거지. 만약에 하얀 백조를 찾지 않고 이게 없다고 하면 이것은 입증이 되는 거죠. 이걸 반증이라고 해요. 반증할 것이 없으면 이 가설이 입증이 되는데 문제는 이 가설은 틀려. 왜 가설이 틀리냐? 하얀 백조도 많지만 소수의 블랙스완이라는 뭐죠? 검은 백조도 있어. 그럼 검은 백조가 하면 반증이 발견됐죠? 그러면 검은 백조가 있으면 이 가설은 폐기되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가설이 맞는 거야. 어떻게? 백조는 하얀 백조도 있고 검은 백조가 있다. 라는 가설이 세워지는 거죠. 근데 이런 가설이 있다가 갑자기 푸른 백조가 발견돼. 그러면 이 가설은 또 폐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라는 것은 한번 딱 해갖고 뭐냐면 검증돼갖고 그러니까 그 진리라는 거 한 가설이 뭐냐면 검증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증을 통해서 진리는 뭐죠? 계속 확장된다는 거야. 변화 가능하다. 말하는 거죠. 그 반증 가능성의 원리도 역사학에도 적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료가 계속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새로운 그 지식들이 가설들이 확대돼 나가잖아. 예.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인증적 사고는 그 결과를 확정하기 어렵고 반증 가능성이 상중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인증 사고 능력 편차는 교사의 교수 학습 방법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예, 맞죠? 자, 그 다음에 인증적 사고는 가설적 추론과 기납적 사고를 종합한다. 맞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증 사고 학습 과제와 관련된 내용의 지식과 집중 영역을 받지 않는다. 아니죠? 왜냐하면 인증적 사고는 뭐예요? 영역 고유 인지론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을 보면요. 이것도 이제 인증적 사고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기획과 니은의 주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기획을 보면 역사적 사고를 피드 기술적 사고와 설명적 사고 나눴죠.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역사 과목은 그 할림이 얘기한 건데, 형식적 사고는 수학과 과학에 비해서 일찍 나타나는 주장은 아니죠. 늦게 나타난다 주장했죠. 그
그 다음에 뼈아제의 인지발달 단계가 역사적 사고 발달에도 그대로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이거 맞아 틀려? 아니죠? 예, 왜냐면 늦게 그대로 주장한 게 아니라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죠. 예, 거기 보수는. 그 다음에 이가는 아동은 이야기 형식 역사에 흥미 느끼고 대비적 방식을 이용해서 과거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맞죠? 이항 대비적 방식.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에서 이제 언급되지 않았지만, 전 시간에 그 영역적 법칙적 설명과 대비되는 뭘 얘기하고 있었죠? 기납적 확률적 설명과 대비되는 인증적 사고를, 얘기했는데, 그 인증적 사고에 대해서 줄쳐놓고, 이것을 누가, 불수의 인증적 사고 있죠? 그래서 인증적 사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증적 사고가 예전에 나왔는데, 이게 나온 지가 11년에서 12년? 이렇게 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몇 년 된 거야? 지금 18년이죠? 지금 19년이죠? 내년까지 합치면 내년에 볼 거는 한 7년 동안 안 나왔거든요. 나올 때가 됐어 한번 인증 사고도. 네.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잠깐만요. 인증 사고와 관련된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넘어갈게.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풀어볼 수는 없으니까. 네. 한 문제만 딱 풀어볼게요. 430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430페이지. 430페이지 45번 문제 볼까요? (430페이지) 45번이 아닌가? 잠깐만요. 예? 잘못 적어놨네. 45페이지가 45번이 436페이지네요. 예. 페이지가 436페이지예요. 자, 여기 보면 다음 자료 가와 다의 추론 방식 중에 자료 B의 밑줄친 부분과 관련된 추론 방식을 찾아서 명칭을 써보고 밑줄친 이유를 두 가지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던 퍼스트와 관련된 거야. 퍼스트는 이제 역사학자는 아니고요. 자연과학 철학자인데 여러 사람이 이제 가설적 추론, 기초법을 제시했고 이것이 이제 후에 그 피스나 그 다음에 부스의 인칭적 사고에 영향을 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고 유형을 이제 좀 보면, 거기에서 이제 추론 방식의 명칭을 보면요. 일단은 이제 그 가의 추론 방식은 뭘까요? 자, 이 주머니는 나온 콩들은 뭘 하였다. 그래서 이 콩들은 주머니에 나왔다. 이 콩은 하였다.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죠? 영역적 추론과 관련된 거죠. 아까 영역적 추론이라는 것은 어떤 법칙이 옳다면 그 결과 또한 확실한 거죠. 예. 근데 이 영역적 법칙은 좀 문제가 있어요. 영역적 추론. 지식의 진보에 전혀 도움이 못 돼. 아까 이거잖아, 이거. 영역을 해놓고 가설 해놓고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그래서 정신 승리는 할 수 있어도 지식의 진보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뭐냐면 이 콩은 이 주머니에 나왔다. 이 콩은 하얗다. 이 주머니에 나온 콩은 모두 하얗다. 이건 뭐죠? 사회와 결과를 통해서 법칙을 찾아내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이걸 기납적 추론이라고 해요. 보통 이 기납적 추론은 뭐냐면 아무리 많은 사례가 나와도 결국에 그 한 틈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례가 나와도 뭐냐면 확실성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관찰 가능한 범위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기납적 추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방식이 뭐냐면 4번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한 가설적 추론이에요. 그래서 인증적 사고의 어떤 기원이 되는 거죠. 이 주머니에 나온 콩들은 뭐 하얗다. 이 콩은 하얗다. 그래서 이 콩들은 이 주머니에 나왔다. 그래서 요건 뭐냐면 법칙이 있지만 그 법칙을 뭐냐면 이 사례를 통해서 인증을 하지만 이 콩이 하얗다는 걸 확증하지는 않다. 확증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요 주머니 속에 나온 것만 하얗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 결론은 뭐냐면 나머지 주머니 속에는 하얀 콩도 나올 수 있고 뭐 여러 콩도 나올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가설축 추론이라고 한다. 이 가설축 추론을 다른 말로 기축법이라는데 이걸 왜 사용했냐면 우리가 관찰 가능한 범위에 밖에 있는 것들 얘기할 때 이 가설축 추론이 필요한 거야. 마찬가지로 역사도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관찰 가능한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가설축 추론을 해놓고 관찰 가능한 사료 속에서 뭐래도 기납적 이렇게 검증을 하면서 인증적 사고가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가설적 추론은 이미 일어난 사실 기반으로 모르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고 다만 필연적인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개연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설적 추론 방식은 역사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과학이나 사용 많이 돼요. 이 가설적 추론 같은 거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 추론 방식 명칭을 쓰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미추춘 부분 보면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상상적으로 가장 믿을 만한 해석을 하는 것을 설명했다. 자, 이때 이제 이유가 뭘까? 역사 해석은 영역에처럼 엄격한 논리 추론을 위주한 것보다는 상식적 판단을 위주한 사고고, 증거의 외면에 나타나는 사실이 아니라 뭐죠? 내재된 상상과 의미를 파악. 상상과 의미는 드러나 있지 않죠. 역사 판단에 사실에.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상상력이 필요하고 감정이 필요한 거야. 내면을 알기 위해서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또 약간 한 문제만 풀어볼게 또. 몇 번을 보시냐면요. 24번 문제 볼까요? 그 앞에 좀 도와서. 자, 24번 문제는 이제 보면, 자, 다음은 한림의 연구 성과인데, 관련된 내용이다. 거기에 영역 고유인자들이 밑줄친 기획과 같은 연구 방법을, 얻어낸 역사적 사고력의 정의를 한 줄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한림은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가설을 뭐라고 했죠? 시험 검증했죠. 시험 연구를 검증했잖아. 근데 이와 같이 비슷한 뭐냐면 영역 고유인자들이 형식적 사고 이런 것들 다른 거 지체된다 해갖고 시험 연구한 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연구 방법을 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연구 방법 해갖고 이제 검증한 사람 있죠? 그 사람 누구예요? 부수죠. 부수 같은 경우는 자기도 만들어 놓고 검증을 했잖아.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뭘 써야겠어요? 부수의 내용을 쓰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부수의 내용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역사적 사고의 정의는 어떻게 했어요? 관련된 사건들 공통 부분을 연결하고 상상망을 형성하는 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니은은 이제 아까 아침에 이제 활용과 관련된 거니까 각각 보시고요. 자,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한번 인증적 사고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들어갈게요, 또. 자, 구성주의 넘어가요. 구성주의. 구성주의도 별표 2개 쳐놓으세요. 구성주의도 한 2~3번 나왔던 문제인데, 이 구성주의 시험 문제가 이제 뭐가 나왔냐면, 이 구성주의의 구성, 그 다음에 구성주의가 이제 역사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 특히 맥락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나왔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구성주의가 이제 평가 방법에 영향을 주죠? 무슨 평가 방법과 연결되죠? 수행평가 관련해갖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의 특징은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지식의 과정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학산적 사고를 강조하죠. 답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구성주의의 특징이고, 지금 이 구성주의는 지금 7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 개정에 반영이 됐고, 구성주의는 역사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사과나 뭐 지리과나 다른 과 다 반영돼 있어. 예. 그리고 이제 이 구성주의 그러면 구성을 볼게요. 구성을. 이 구성주의는 크게 이론적으로 삐아제의 개인적 구성주의.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 구성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파란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지적 구성주의라고요. 그래서 쓸 때는 인지적 구성주의 쓰는 게 나을 거야. 왜냐면 개인적 구성주의 하면 좀 약간 주관적인 느낌이고. 그래서 인지적 구성주의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인지적 구성주의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뭐예요? 동화, 조절, 평행이죠? 자, 저번에 설명한 것처럼. 자, 근데 이제 비고치피는 사회적 구성주의가 있어요. 이 사회적 구성주의는 비계 이론이라는 게 있죠. 비계 이론. 들어보셨죠? 이게 교육학 시간에.
비계 이론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보통 철조 그 높은 건물 세울 때 그 이렇게 뭐 철골을 먼저 세워놓고 거기에다 콩콜 붓잖아요. 철골 만들잖아. 그러니까 철골과 철골 연결시켜주는 게 뭐냐면 비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계 역할은 뭐냐면 낮은 수준의 아이들을 좀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 비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같은 동년배 학급 중에서도 좀 성적 우수한 학생이나 아니면 학교 교사들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 상호 교섭을 통해서 좀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잖아. 예. 이게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야. 그래서 이제 원래 구성주의는 영역 중립인지론에서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삐아제 있죠? 삐아제 이론을 받아들여서 영역 중립인지론자들이 주장했던 건데 나중에 어디에서 받아들이냐면 영역 고유인지론자들이 받아들여. 그래서 이제 비고추피 이론과 함께 같이 섞어서 받아들이죠. 그래서 실제 받아들일 때는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삐아제 이론하고 그다음 비고추피 이론을 같이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구성주의는 영역 중립이론과 영역 고유인지를 같이 쓰는 거야,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구성주의 구성 두 가지 구성 쓰고 나왔어. 그래서 통합사회 문제에서 한번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 개인적 구성주의와 이제 비고추의 사회적 구성주의 이렇게 일어난다. 자, 그러면 구성주의 개념과 학습 이론을 좀 볼게요. 구성주의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인식론의 인식론이야. 네. 인식론의 인식론은 뭐냐면 지식의 형성 과정의 상위 형성 과정이야. 그러니까 모든 지식의 형성 과정을 다 포괄하는 게 구성주의예요. 그래서 이걸 교수학습 방법으로 이렇게 잘못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교수학습 방법이 아니라 그냥 구성주의는 지식의 형성 과정을 관련된 그 인식론 중에 모든 인식론을 다 포괄시키는 것이 구성주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식이라는 거는 외부부터 그대로 수용된 것이 아니라 그 인식 주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된다. 자, 이때 인식 주체는 누굴까요? 학생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지식을 가르치면, 주입하면, 그걸 그대로, 교사의 의도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새로운 지식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예. 그리고 이제 이건 수동적인 학습 중심이 아니라 능동적인 학습 중심을 강조하고, 즉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지식의 과정을 강조하죠. 그래서 지식의 획득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선행 개념의 역할을 강조해요. 인지 도식.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선행 개념 속에 모든 것이 똑바른 지식이 있는 건 아니야. 뭐가 있죠? 오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 보통 동화, 조절, 평형을 갖고 있잖아요. 동화, 조절, 평형이죠? 네. 동화가 어떤 개념일까요? 오 개념이야. 그래서 네 발 달린 얘들은 다 고양이다. 이런 식으로 오 개념이죠. 네 발 달린 중에 뭐도 있어? 돼지도 있고, 소도 있고, 그 다음 강아지도 있고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오 개념을 고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죠. 이게 조조제예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지식이 만들어진데, 이 조조를 역하는 게 뭐냐? 맥락이죠. 역사학에서. 특히 대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내러티브는 이 오 개념들이 너무 많아. 왜 5개년들이 많을까? 내러티브에. 현재적 입장에서 보거든. 과거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내러티브는 친숙한 개념을 동원해갖고 이해하기 편하지만 5개념이 많기 때문에 그 5개념은 시정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절 같은 맥락이 필요하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맥락이란 건 뭐냐? 사건의 주제, 배경, 연대기에 대한 개관 등을 필요하다. 이거 외워두세요. 사건의 주제, 어떤 배경, 역사의 배경, 연대기에 대한 개관, 이런 것들 맥락을 한다. 그래서 맥락의 시사점은 뭐냐? 역사라는 것이 단순히 이야기 형식이 담겨진 가공이 아니라 증거를 바탕으로 한 실증 내용과 탐구 결과가 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하여가하고 단신가 얘기하면서 본인이 하여가 단신가들 팩트로 잘못 알고 있죠? 그럼 팩트가 아니라 문학적 작품이에요. 그러면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맥락이 필요한 거죠. 이 얘기는 후대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살인세력들이 충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정보를 띄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맥락을 들면 아하 하면서 제대로 된 이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내러티브는 양날의 칼에 이제 있다. 양날의 칼이라는 거는 있죠. 칼을 만들 때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검이 있고 하나가 도가 있어. 검이 뭐예요? 그 검이.
양날이 있고 도는 뭐죠? 한 날만 있는 거죠. 보통 서양에서는 이제 그 글라디에이터처럼 뭐냐면 그 양날이 칼이 있고 검을 많이 쓰는데 주로 이제 찌르는 용으로 쓰죠. 찌르는 용. 근데 양날 칼은 이제 그 검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 남을 칠 수 있지만 잘못하면 뭐야? 나도 뵐 수 있는 거냐? 예. 그래갖고 마찬가지 나레이티브도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동시에 있어. 그럼 장점이고 단점이 뭐냐? 자, 일관성 있는 구조로 정보를 조직하고 상상과 감정을 고취시켜 역사 사건과 이해를 정경 이해를 증식시켜. 그렇지만 공상적 이야기를 꾸미는 것을 공상적으로 이야기를 꾸미거나 관련되지 않는 걸 홍용해서 5개념과 왜곡을 초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이제 내러티브의 왕이었던 설민석 그 강의 딱 들으면 강의인지 강연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사실과 왜곡이 막 혼재돼 있잖아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뭐 재밌어. 막 빨려 들죠, 막. 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러티브가 있는 장단점이 있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돼요. 다른 데서 설민석 욕하지 마세요. 걔 욕하면 오히려 욕 얻어먹어. 예. 댓글 달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내러티브의 그 장단점 외워두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그 구성주의가 역사에 어떤 그 시사점을 줄 수 있나. 자, 일단 보면 그 역사적 탐구는 보다 구조적 영역 문제 해결과 다르다. 그래서 역사적 목표는 모호하거나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개인의 어떤 해석력에 크게 좌우되고 해답을 추구하는 것이나 해석과 설명을 중시 여기죠. 다양한 해석이 있어. 답이 있는 게 아니야. 다양한 해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역사 해석은 현재적 의도적인 그 주어진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답을 주는 것들이 그 역사란 거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원래 역사의 본질인데 역사학습은 그렇게 잘 안 됐어. 예. 말로는 다양성, 창의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뭐죠? 그냥 하나의 답을 찾아내는 거죠. 하나의 지금까지 역사라는 거는. 그래서 선지형 문제에서 하나의 답을 찾아내는 거야. 근데 구성주의 어떤 인식을 받아서 역사의 원래 본질을 다시 복귀시키고 역사도 이제는 하나의 답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답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탐구 공동체에 이루어진 대하고 상대를 변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역사의 어떤 그 지식의 가변성, 다양성 이런 것들 역사교에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1074페이지 그 내용까지고요. 두 번째 뭐냐? 그러면 지식의 그 역사 교육에서 가르치는 지식이 이제 상대적이고 가변적이고 그리고 시대에 따라 변화되고 이런 것도 알게 되면 그러면 평가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뭘 평가하죠? 수행평가. 그래서 수행평가가 실제로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1074페이지 넘어가서 그래서 구성주의가 이제 제일 중요한 수행평가, 지식의 가정, 지식의 상대성 이런 것들하고 그냥 첫 번째 또 하나 더 드리자면 구성주의 역사교육 시사점은 뭘까요? 내러티브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대본 지식을 매번 선행 개념과 5개념을 수정할 수 있다. 그때 5개념을 수정할 때 큰 역할을 하는 건 뭐죠? 맥락이다. 이 두 가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러면 이 구성주의가 바탕으로 이제 나왔던 이제 독자 반응 이론이야. 이게 파란 책에 있거든요. 요때 독자라는 건 뭘까요? 여기 독자는 학생이죠. 그래서 예전에 교과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논리적 계열성만 강조했어. 학생들 이해에 상관없이 논리적 계열성만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학생들 이해가 좀 어려웠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교과서들은 독자 반응 이론을 이제 받아들여서 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것도 이제 같이 해요. 그래서 학생들의 해석이나 인지구조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인지구조, 학문구조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독자 반응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독자 반응 이론은 지금 시험 문제 안 나왔거든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것은 구성주의의 구성, 이론적인 배경과 그다음 구성주의에서 이제 내러티브의 문제점을 같이 생각을 해보고 맥락, 그다음에 구성주의가 어디에 영향을 줬다고 했죠? 평가 방법에 영향을 줬다고 했죠? 수행평가, 지식의 가정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과 이제 같이 보시면 되고요. 구성주의는 어디에 있냐면 파란 책에만 있어요. 남색 책, 녹색 책 찾아봐도 전혀 없어. 그거는 파란 책 부분만 있어. 그래서 파란 책 부분이 삐아제 이론이 좀 체계적으로 설명은 돼 있긴 했어요.
예. 그래서 남색책 읽어보면 삐아제 이론하고 이제 뭐냐면 필랄렘 모뎀하고 그 반대하는 의견도 있긴데 좀 체계가 없이 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삽입돼 있어. 한 무리가 아니라. 그래서 좀 약간 골라서 읽어야 돼. 예, 제가 이제 강도 갈 때 골라서 읽거든요. 예, 읽는데 필요 없는 것까지 쓸데없이 엮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란 책을 보시는 게 홀쭉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구성주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고, 그 구성주의와 관련된 이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구성주의가 이제 409페이지 잠깐 펴볼까요? 409페이지. 409페이지 1번 문제 볼까요? 자, 06604 문제인데요. 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의 구성주의 이론을 배경하고 있다. 구성주의는 지식이 순수하게 주관적인 사유를 통해서 구성된다는 걸 기초한다. 구성주의의 지식이 난 학습자 경험을 토대로 능동적으로 구성되는 아임의 과정이다. 자,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지식의 구성 과정에 대해 구성주의 이론은 여러 가지 관점에 나눠볼 수 있는데 두 가지 흐름이 있다. 뭘까요? 삐아제 인지적 구성주의와 그 다음에 비고츠피의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예, 이게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은 이제 구성주의 인식론을 강조한 교수학습을 강조한 교수학론. 여기서 물어보는 건 구성주의 인식론, 교수학습인데 교수학습은 지식의 상대성을 강조하고 수행평가와 연결돼 있죠? 답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답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산적인 어떤 사고를 찾아야 되죠. 학산적인 사고를. 예. 자, 그 교사 A를 이제 볼게요. 자, 개항 이후 일정 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사회경제적 변화를 내재적 발전을 이거에 설명하고 그와 반대되는 학생 신민지 근대화론을 소개했다. 자, 그리고 학생들에게 두 이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아두겠다. 요거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학산적 사고를 유도하는 거죠. 구성주의 연결되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교사 B를 볼게요. 미암일기 내용 일부를 학생들이 읽게 하고 16세기 조선사대부의 일상생활을 축적하여 상상하게 된다. 이것도 학상적 사고죠. 예. 요거는 이제 그 교사 B가 뭐와 관련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수행평가와 관련해서 볼 수 있죠. 수행평가하고. 자, 교사 C는 명나라 정화의 해외 원정을 설명하면서 원정의 영도와 횟수, 원정 경로, 방문 지역들을 설명하고 그 내용을 백지도에 표시했다. 자, 이거는 객관적 팩트를 백지도에 적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학산적 사고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수행평가가. 그 다음에 이제 교사 D는 14세기, 16세기 때 르네상스를 가실 때 무엇보다 신중심의 어떤 해서 인간주의 세계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르네상스 근대사의 출발점을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것은 뭐야? 교사가 객관적 팩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이해시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겠어요? 지식의 과정, 발산적 사고, 답이 없는 거, 여러 가지 있는 거. 교사 A와 교사 B죠. 그래서 이제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있나? 예. 뒤에 넘어가서 맥락을 이제 좀 볼게요. 맥락. 자, 이거는 09년 2차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요 앞부분에 프랑스 대혁명과 같이 연관돼서 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 이제 얘기한 거고, 자, 프랑스 혁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 교사는 마리 앙뚜아네트와 관련된 일화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제 목걸이와 같은 일화, 목걸이 사건인데 이거 나중에 프랑스 혁명 때 설명할 텐데 하여튼 여기 넘어가고, 그때 이제 이 교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가 될 참고한 맥락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줬어요. 그러면 이 김 교사 학생 밑줄 맥락을 제공한 이유를 내러티브와 역사 속에 활용할 때 문제점을 근거해 서술하시오. 자, 내러티브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했어요? 예? 감정이입이나 이런 것들을 해갖고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뭐냐면 사실과 사실 아닌 것들이 뭐냐면 혼돈이 돼가지고 왜곡이나 오개념을 초래할 수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맥락을 집어넣어가지고 뭐죠? 그 오개념을 시점할 필요했어. 예, 요런 것좀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예전에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그 뮤지컬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참 개인적으로 보면 불쌍하더라, 마리 앙뚜아네. 마리 앙뚜아네가 그렇게 못된 여자는 아니야, 내가 봐도. 딱 보니까
무식하고 좀 단순한 여자지 못된 여자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지 않던 애가 뭐 저기 대중들에게 뭐 먹을 거 달라니까 빵을 먹을 거 달라니까 뭐 빵 대신에 뭐 고기를 먹으라 뭐 이렇게 했잖아요. 다 거짓말이고 나중에 만들어진 얘기고 그런 건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내러티브를 이제 볼게요. 내러티브. 이 내러티브가 객관식 기출은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주관식 때는 지금까지 거의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왜 이게 요즘에는 잘 안 나와. 그러니까 14, 15, 16, 17, 18년. 요번 연도에도 이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또 안 나왔어. 이 내러티브가.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모르죠, 그거는. 근데 제 생각에는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이게 내러티브가.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좀 안 나온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객관식용으로, 그러니까 주관식용으로 채점하기 좀 힘든 데가 좀 있긴 있어. 말 좀 막 길게 써야 될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내러티브는 이제 공부하실 때 어디를 중점적으로 보시냐면 갈색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남색 책도 있긴 있는데 남색 책에 있는 내용은 좀 밖에 없고 갈색 책 있죠. 이 갈색 책의 내용이 좀 많아. 그리고 파란 책에 대한 내용도 좀 있긴 있는데 하여튼 갈색 책이 좀 심층돼 있고 파란 책과 남색 책은 좀 약간 개괄적인 내용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내러티브의 역사인식과 역사 이해 부분을 좀 볼게요. 자, 내러티브가 이제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예. 그럼 왜 부각이 되냐? 역사교육에서 내러티브가 이제 부각되는 배경을 이제 보면, 자, 역사교육에서 이제 삐아제 이론의 도입에 대한 그 비판 과정에서 부각이 된 거야. 왜냐하면 삐아제 이론을 비판하는데, 그럼 너네들이 한번 대안을 제시해봐라. 그러니까 뭐 대안을 한번 보니까, 이게 내러티브가 적합한 거야. 그래서 그 내러티브가 이제 그 교과 특정 인지 관점에서 역사적 사고와 역사 소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적합하기 때문에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내러티브는 수업 소재로서 또 적합하고, 전달 방식으로서 내러티브가 있고, 수업 내용으로서 내러티브가 있고, 인식 도구로서 내러티브가 있는 거야. 예. 수업 소재. 그러니까 수업 소재로서 내러티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전에 나와 있는 어떤 신화, 전설, 이런 것들, 설화,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전달 수단으로서 내러티브는 교사가 주도하는데 교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내러티브를 통해서 변형해서 알려주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내용으로서 내러티브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수업 소재에 관한 내용 지식을 변형하는 과정에서 그 교과 내용의 지식과 교과 내용의 믿음을 구성을 낸다. 그래서 수업 내용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떤 걸 뽑아가지고 가르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하는데 이건 교사의 어떤 믿음과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교과의 믿음 그 다음에 학생들 반응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한 게 수업 내용에서 내러티브고요. 그 다음에 인식도구의 내러티브는 앞에 수업 소재의 내러티브, 전달 수단의 내러티브, 수업 내용의 내러티브를 다 포괄하는 거야. 강의에서 내러티브야. 그래서 내러티브는 전달 수단이기도 하고 구성주의처럼 인식 도구이기도 해요.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갈색 책에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뺐거든요, 그 내용을. 예.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뭐 기억은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예. 자, 그러면 내러티브의 부각을 다시 보죠. 자,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최근에 이제 양차 세계가 끝난 다음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면서 종종 신사학에서 뭘 강조했죠? 사회사, 경제사, 구조사를 강조했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논의가 신문화사 쪽으로 넘어가. 신문화사. 신문화사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개별적 인간이죠. 그럼 인간을 설명하려면 이제는 예전에 분석적 서술 방식과 안 되죠. 뭐가 필요한 거야? 내러티브가 필요한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내러티브 부각 배경이 되는 거죠. 자, 하여튼 이론적 바탕을 보면요, 이 내러티브의 이제 바탕을 보면 역사 지식의 상대성, 담론으로서 역사 테스트. 담론으로서 역사 테스트는 어떤 의미냐? 이 담론은 크게 두 가지, 여러 가지 의미인데 역교도에서 말하는 담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담론이야. 여기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은 뭐냐면 이야기로 만드는 허구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 지배 논리가 개입이 돼서 만들어진 하나의 허구에 불과하다. 팩트가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만들어진 얘기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담론을.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역사학에서 말하는 그 담론은 뭐냐면, 팩트는 인정해. 근데
팩트를 선반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누가 개입되는 거야? 역사가의 어떤 주관이나 이런 것들 개입이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조선왕조실록도 담론의 소산이죠. 조선왕조실록도 편집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 중에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것에 이제 의미를 두는 거는 결국엔 역사가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이것을 역사적 담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첫째 담론과 둘째 담론 중에 이게 담론으로서 역사 테스트는 어디에 의미할까요? 두 번째죠. 물론 첫 번째도 포함되긴 해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도 또 내러티브를 강조하거든요. 근데 역사적 내러티브 또 있으니까 문학적 내러티브 달리.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해체적 읽기와 쓰기는 내러티브 이론. 그래서 이제 해체적 읽기와 쓰기는 어디에 나온 거야? 텍스트론에서 나온 거죠. 물론 이게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이게 이제 또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신문화사에 영향을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은 연관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내러티브의 이제 구성을 보죠. 내러티브의 이제 개념이라는 것은 이제 학자마다 이제 다르지만 이제 대개 보면 그 하나의 또는 일련의 사건이나 글이나 말의 형태로 전달되는 거, 그 말이나 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고요. 내러티브의 구성은 전달 대상이 있어야 돼. 전달 대상.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 그 오늘날만 레시피가 있어야 돼, 레시피가. 레시피 아시죠? 음식을 만들려면 음식 그 재료가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어떤 그 사건, 인물, 환경인데 주로 이제 신화, 전설, 설화, 그 다음에 일화, 위인의 일대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 이야기 자체가. 그러면 레시피가 있으면 레시피를 가지고 뭘 해야 돼, 이제? 요리를 만들어야겠죠. 그 어떤 것은 레시피가 있으면 이제 레시피 요리하는데 어떤 건 많이 집어넣고 어떻게 섞고 이렇게 하잖아. 마찬가지로 내러티브를 구성할 때도 이 레시피를 가지고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뭐야? 전달 방식에 따라 내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하죠. 이걸 뭐라고 해요? 담론이라고 해. 요때 뭐가 필요해요? 역사가의 어떤 판단, 또 역사가 아니라도 역사교사의 판단이라든지 내레이션 말하는 사람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떻게 요리해갖고 듣는 사람에게 재밌게 전달해주냐. 그래서 전스네어트의 이야기 확인과 의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일련의 사건을 특수한테 이야기를 전하고 그 다음 언어 형식의 내러티브를 제시하고 다양한 원인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러티브를 전달하는 방식의 특징이 뭐냐면 한 가지 원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을 제시하고 다른 원인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러티브의 원인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는 한 가지 원인이 아니에요. 개연성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내러티브에서 원인은 중요한 게 아니야. 부차적인 거예요. 내러티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이것은 인과 법칙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언어를 통해 기술하는 거죠. 뒤에 얘기했지만 기술적 묘사가 더 중요한 거야. 인과관계는 원인은 부차적인 거예요. 내러티브에서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내러티브에서 좀 약간 얘기했고, 요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갈색책에 있어요. 갈색책에. 그래서 요즘에 갈색책을 봐야 한다고 했는데 이 내러티브 부분은 역시 갈색책을 좀 봐야지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발췌를 했고, 자, 그러면 내러티브의 역사를 보죠. 이 내러티브의 역사가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어요. 아주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자, 중국의 역사 소수를 보면요. 이게 이제 예전에 나왔는데 중국의 역사 소수는 도덕적 교훈을 강조해요. 이거 통감류가 있죠. 그리고 역사 해석의 정통성 확보하면서 정치적 지배를 정당화시키죠. 그 다음에 그 중국의 역사 소설은 소설 같은 허구에 담는 억압을 내. 그러니까 역사가 문학하고 이미 예전부터 결렬됐어.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수리부작이라는 말 있죠. 수리부작. 예. 수리부작이라는 말이 뭘까 이거? 역교론에 나오는 내용인데 남색 책이에요. 이거 누가 말하는 거야 이거? 공자가 얘기한 거. 공자가 춘추를 이제 뭐냐면 저술할 때 예전에는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들은 신화하고 문화하고 결합되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그 공자는 뭐냐면 나는 서술할 뿐이지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은 근데 그래서 이제 역사는 팩트만 강조한다. 객관성을 강조하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춘추 대의를 확립한 거잖아. 춘추 필법을. 예. 그래서 객관적 팩트를 강조하고 문학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건 서양과 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럼 서양을 보죠. 서양은 오래전부터 그 고대 시대부터 문학의 역사보다 우월했어요.
그 소설적 역사가 진시야. 물론 투킨티데스처럼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대개 소설과 문학이 문학과 역사가 거의 일치된 거죠. 그래서 사실적 글쓰기와 신화적 글쓰기가 번행을 했고, 근데 이것을 이제 비판하고 나온 것이 뭐냐면 랑케죠. 랑케. 근데 랑케도 그 뭐냐면 종전의 그 서술 방식 측면에서는 내러티브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역사를 연구하는 측면에서는 과학적 방식을 동원했지만,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있고, 그 다음에 간접론적 그 내러티브도 이제 간접론적 내러티브 강조해서 스토리텔링을 강조하죠. 구조에서 이야기를 끌어내는 방식에서 상상력을 이제 강조했고, 물론 요때 상상력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새로운 상상, 그 문학적 상상력이 아니에요. 사료를 바탕으로 한 상상력이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언어의 허구성을 지칭하면서 얘네들 내러티브를 강조하죠. 근데 얘네들 내러티브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문학적 내러티브야.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적 팩트는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역사라는 것은 만들어진 얘기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담론의 역사를 강조하죠. 이때 담론이라는 거는 어떤 지배 이론이나 어떤 논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 역사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비판적 읽기, 해책 읽기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뒤에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20세기 역사하고나 이제 최근 역사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문제를 한번 이제 풀어볼게요. 요건 각자 보세요. 이거는 구체 내용은. 자, 몇 번 보시냐면요. 411페이지 펴보세요. 411페이지. 2번을 볼까요? 2번요. 자, 정통시대 중국의 역사 소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육아의 윤리적 판단 기준 삼아 서술했다. 맞죠? 그래서 경사일체적 어떤 교육관을 강조했고, 자, 단순한 소재의 나열이 아니라 전후의 사실 흥미롭게 조의 있게 구성됐다. 틀리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일찍부터 역사에서 문학을 배제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제 틀리고, 포폼을 강조했죠? 그래서 옳고 그름,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역사의 기준을 삼았고요. 포준적인 왕조사, 즉 정사는 주로 기전체 구성 방식으로 입각해 서술했다. 맞죠? 보통 중국의 왕조사는 이제 정사가 무슨 사가 있어요? 25사가 있죠. 25사는 사마천의 사기부터 해서 청사까지 이제 25사라고 하는데, 대개 한 왕조가 망한 후에 뒤에 있는 왕조들이 앞에 있는 왕조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쓰여진 것이 이제 정사가 있는데, 이게 25사라고 해요. 보통, 근데 25사는 거의 대부분 다 기전체 적혀 있어요. 기전체는 아시죠? 무슨 중심이에요? 인물 중심이죠? 예. 그래서 남색책에서도 그 부분에서 좀 설명한 부분이 많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부분을. 예. 자, 그래갖고 이제 그 역사 서술과 관련된 내용들, 이제 내러티브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봤고, 내러티브보다는 이제 중국 역사 서술은 내러티브가 배제됐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봤고요. 자, 그러면 내러티브의 특징과 장단점을 이제 볼게요. 요것도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한 두세 번 정도 나왔어요. 자, 이 내러티브의 특징과 장단점은 어디에서 이제 많이 나오냐면 갈색책 부분 있죠. 갈색책 부분에서 이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그 남색책 있죠. 남색책의 그 1장인가? 거기에 이렇게 부분을 가지고 정리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파란 책에 또 나와요. 내러티브 관련된 내용이. 그래서 그 내용들 정리해서 쭉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건 갈색책을 기준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남색책하고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은 그냥 개괄적인 내용이에요. 그것을 갈색책 논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문 내용에서 뺏겨가지고 갈색책하고 그 다음에 남색책에 반영됐기 때문에 이 갈색책을 기준으로 이제 본 건데, 이 갈색책 보면 내러티브와 관련된 논문이 한 3편인가 4편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내러티브의 특징과 장단점을 보기 전에 지금 한참 시간이 또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언제 시작했죠, 근데? 그렇죠. 쉴 때가 됐네. 예. 좀 쉬었다 할게요. 예.